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2022년도 오늘 4월 2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험 본 날인데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랑 같이 국가직이고 책형이 이제 가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책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 이메일 주소인데 뭐 이제 시험 끝나신 다음에 뭐 면접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회계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제 우리 사이트 학원 사이트에도 질문하셔도 되고 또 전화 상담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총평을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의 수준은 좀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하실 거고, 오는 중에도 이제 몇몇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이제 뭐 다 맞은 분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고득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쉬웠다. 그래서 그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계산이 좀 수월했던 것도 있지만은 말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기본서라든가 또는 제가 마무리 특강 같은 거 해서 했던 그런 것도 평상시 모의고사 이제 동형 모의고사니 최종 모의고사 하는데 그 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좀 매우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금 오름표 직접법 문제고 풀이는 이제 두 가지로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가장 일반적인 거 뭐냐면 T계정법이에요. 그 T계정을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증가분석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T계정을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계정은 계정의 이름은 뭐냐면 두 번째 줄 선급보험료예요. 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 기초기말 증가 감소. 그럼 선급보험료는 자산은 왜 증가해요? 돈을 지급하니까 증가, 현금을 지급하니까 증가한다. 이게 현금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은 왜 감소해? 기간 경과에 따라 보험료로 비용 처리가 되니까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비용이 얼마냐 여기를 물어봤죠. 나머지는 이제 다 숫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초와 기말의 선급보험료가 20만 원, 31만 원. 여기가 20만 원이고요. 여기가 31만 원. 그래서 사실은 처음서부터 밸런스만 쓰셔도 돼요. 0대 11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을 줬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 X1년도 중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103만 원이죠. 현금 지급 103만 원. 그게 결국 뭐냐? 103만 원에서 11만 원을 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92만 원 된다. 그 답은 2번이고 난이도는 매우 이제 쉬운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T계정법이라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증감분석법. 그럼 증감분석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험료입니다. 비용이니까 반드시 뭐 한다? 괄호를 친다.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감소인데는 자산이 증가했죠. 선급보험료가 증가했으니까 11만 원을 빼자. 여기가 현금 지급액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면 위에 여기 보험료가 물음표가 되고 여기가 11만 원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103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92만 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으로 푸셨어요? 뭐 T계정법으로 풀어도 되고 뭐 증가분석법으로 풀어도 된다. 근데 뭐 이 증가분석법이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증가분석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T계정법 해도 다 충분히 풀립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리면 안 돼요. 1번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1번 문제 좀 쉬웠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도 좀 별표를 쳐두시고 자, 2번 문제는 뭐 예상했던 거예요. 뭐냐면 지분 상품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모박스 밑에 보시면 당기손익 공정가치중 금액 이게 뭐 FVPL 또는 FVOCI니까 똑같은 상황을 주고 이게 FVPL일 때와 FVOCI일 때 그 포괄손익계산에 미친 영향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이걸 틀리면 안 된다. 2번도 역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연도가 X1년도, X2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표시해 보겠습니다. X1년도에 취득 금액이 1,000원이고 매입 수수료가 5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 저기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좀 핵심이니까 수수료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50원.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냐면 1,1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연도에 얼마에 팔았냐면 1,080원에 팔았다.
자,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FVPL일 때와 FVOCI일 때를 한번 구분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이 FVPL일 때예요. 그럼 FVPL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평가이익이 100원이고 50원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첫 해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냐면 50원이 된다. 그 지문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러니까 FVPL일 때 X1년도 단기 이익이 얼마가 50원이 증가한다. 50원이 증가한다. 요거.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지문. FVPL일 때는 X2년도의 단기 이익이 20만큼이 감소한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1,100원짜리를 갖다 1,080에 파니까 처분 손실 20 있죠? 요거. 그러니까 FVPL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냐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보나마나 FVOCI일 때 여기일 때가 틀렸을 거라고요. 보나마나. 이렇게. 근데 아무튼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게 FVOCI일 때는 기타 포괄순 누계액이 50이 증가한다. 그래서 원래 원칙 쌍풀이 뭐냐? FVOCI일 때는 취득원가가 1,050이에요. 그리고 공정가치 1,100이니까 50만큼이 평가이익이죠. 50만큼이 평가이익이 된다.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 지문이 된다. 그리고 또 뭐도 알아야 되냐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FVPL이든 FVOCI든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동그라미 2번, 1번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같구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FVPL일 때는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동그라미 2번 FVOCI일 때는 기타 포괄손익 처리하는데 결국 그 금액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 1, 2번은 맞겠구나를 왜냐하면 틀리면 둘 다 틀리고 맞으면 둘 다 맞을 테니까 그래서 둘 다 틀릴 리가 없잖아요. 둘 다 맞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아까 맞는다고 했죠. 답은 어쩔 수 4번인데 자 4번은 FVOCI입니다. X2년도죠. 그럼 X2년도는 이렇게 돼요. 여기 보세요. 1,100짜리가 1,080이 되니까 20만큼 감소한다고요. 20만큼 감소. 그래서 30 감소가 아니고 20만큼 감소한다. 30 감소가 20만큼 감소. 그래서 2번 같은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찍어야 돼. 그럼 4번 찍으라고요. 그러니까 4번을 찍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은 당연히 여기 처분을 여기가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처분 손익으로 이거 혹시 FVOCI일 때 이 처분 손익으로 한다. 무조건 틀렸죠. FVOCI는 처분 손익이 0이라고요. 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틀리게 한다면 이 부분을 틀리게 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뭐 영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국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번호나 막 찍지 말고 대부분 다 이런 문제 어디를 틀리게 하더라. 그런 감각이 좀 있으면 찍더라도 잘 이제 맞출 수 있다. 물론 찍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게 2번 문제가 2번의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있죠? 3번은 보자마자 2번이죠. 뭐냐면 제 거 이제 기본서 그리고 제가 맨날 모의고사 볼 때도 예로 드는 거 이게 뭐예요? 3번 문제. 빌린 돈 갚은 돈. 근데 기본서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본서 할 때 이런 거 기억나죠? 저는 10,000원짜리를 가져와요. 숫자 작은 숫자 10,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고 표시이자가 10%면 1,000원. 1,000원, 1,000원. 그리고 만 개에 가서 10,000원을 상환한다. 그럼 이게 갚을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율, 유예율이 12%면 얘가 9,520원에 발행됩니다. 다 기본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건도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되는지도. 그럼 결국 총이자가 얼마냐? 빌린 돈과 갚은 돈과의 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3,480원. 자, 여기다가 뭐만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공 2개만 더 붙이면 돼. 얘는 액면이 100만 원이니까 공 2개만 더 붙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총 이자는 얼마가 되냐? 34만 8천 원쯤 되는 거.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 3번 문제를 시험장에서 선생님 저는 계산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수험생이에요. 3번은 보자마자 답이 2번이에요. 3번은 보자마자 답이 2번이 된다. 그래서 뭐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냐면 숫자 발행가액만 저는 9,520원이니까 공 2개를 붙이면 95만 2천 원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확한 숫자니까 얼마냐면 95만 1,980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95만 1,980원. 20원 차이 나니까 여기다 20원만 더하면 돼요. 34만 8,020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죠.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1번, 2번, 3번을 이제 푸는데 1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칼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어요? 시험이고 하니까. 그리고 전날 제발 잠을 자야 돼요. 오늘도 이제
뭐 학생들 찾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아, 전날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러니까 10시에 누웠대요. 근데 12시에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긴장되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제가 늘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장이 강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야구로 말하자면 그죠? 9회 말 투아웃입니다. 이렇게 말로예요. 내가 안타 치면 이기는 거고 3진 먹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 타석에 과연 여러분들 들어두고 싶어요? 아니면 아, 이건 다른 사람이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스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에 이렇게 말로에 이렇게 어디 피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뭐 대타라고 하면 제가 나가서 한번 안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좀 잠을 좀 충분히 자야지만 회계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쉬웠고 4번도 너무 이제 쉬운 문제. 4번도 너무 쉬워. 왜냐면 4번 옳지 않은 건데 답이 보자마자 2번이에요. 왜냐면 2번은 너무나도 많이 우려먹.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장에서 선생님 저는 1번, 3번, 4번을 읽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1번, 3번, 4번을 봤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기 지문에서 의심되는 거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문제의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고 2번 틀렸죠. 왜? 제3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 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보고서 분계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를 내가 11,000원에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럼 분계가 이거예요. 현금 11,000원. 매출 10,000원. 그럼 1,000원만큼이 VAT 예수금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건 제3자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업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말을 쓰죠. 받아서 국가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때 납부할 때 걔가 비용이 아니라고요. 부채가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금이 부채니까. 그래서 이 문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자, 거래 가격은 고객의 약속한 재화용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걸 예상하는 금액이며 그 다음이 시험 문제였죠. 늘 제3자를 대시한 회수한 금액. 얘는 제외된단 말이에요. 수익에서 얘를 제외. 그러니까 받은 거 11,000원 다 하면 안 되고 11,000원에서 1,000원을 뺀 10,000원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좀 다른 거를 먼저 읽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단은 왜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면 4번에 2번 지문이 기출문제 정답이었던 게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부터 봐야 돼요? 2번부터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본 다음에 틀렸네. 근데 나머지 왜 읽어요? 답이 2번인데 옳지 않은 거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문제를 틀리는 분들은 조금 이제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4번에 1번 지문 있잖아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 대가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 그러니까 뭐냐면 대가가 고정 대가가 아니고 대가가 움직인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게 바로 변동 대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불확실성을 추정을 해야 되겠죠.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 제 거 스터디맥 회계학을 보시면은 이제 요 책 여기 번호가 페이지가 634쪽을 가보세요. 634쪽 보면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1번 문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업은 재화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 이전할 것이고 그 계약은 취소, 갱신,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죠. 걔는 기본서 어디 있어요? 633쪽을 가보세요. 633쪽에 가보면 똑같이 다 있어요. 다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4번 지문 봐보세요. 자,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이 약속한 재화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어디 있냐? 634쪽에 보면 상단에 있어요. 아까 우리 1번 지문은 하단에 있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634쪽 상단에 가보시면 똑같이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어디 나오냐면 우리 수익인식 5단계 중에 3단계 있죠. 3단계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5단계 중에서 시험에 요즘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3단계라고요. 공부할 3단계. 그 다음 나온 게 1단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즐겨 나오는 그런 문단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4번 문제입니다. 4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풀 때까지 해서 뭐 한 1분, 한 10초.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소요되면 딱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도 이제 정부회계 문제, 정부회계. 그래서 제가 정부회계 특강했잖아요. 2월 23일 날
2월 24일 날, 그래서 이틀 동안인데 원래는 하루에 해도 돼요. 근데 왜 이틀 동안? 왜냐하면 초창기는 하루 만에 끝났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기출문제가 한 70 몇 문제, 매년 이렇게 기출문제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70 몇 문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걸려서 한 5시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 있어요, 요새. 자, 아무튼 원래 기출문제도 똑같은 문제는 뭐 안 풀어줘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기출문제 쉽게 말하면 정부에게 특강 같은 거 진행할 때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리는데 5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5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부에게 특강할 때 우리 조문 있었죠, 조문. 그래서 이 조문도 일단은 프린트로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게 기준에 관한 규칙이잖아요. 거기 몇 조냐면 24조 그리고 25조예요. 그래서 24조가 재정운영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5번에 1번 지문 있잖아요. 그게 24조예요. 24조 1항. 읽어만 볼게요, 제가. 재정운영표는 회계년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해서 이 문장을 그대로 해놨어, 그대로. 그러니까 24조 1항이 1번 지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5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5조 1항이 있죠. 그게 2번 지문이에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영 순원가, 재정운영 결과로 구분 표시한다가 25조 1항이라 25조 1항. 그러니까 사실은 이 5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답은 이제 3번이란 말이에요. 3번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3번 지문이 이런 겁니다. 원래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을 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정운영표의 핵심은 뭐냐? 원가가 플러스가 되고 우리 일단 기업회계에서 쓰는 손익계산서랑 다르단 말이에요. 수익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은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 순원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고 이거 못 외운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를 빼자. 이렇게 뭘 더해요?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배분 비용을 더하고 여기 배분 비용을 더하고 배분 수익을 빼라.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재정운영 순원가가 나온다. 그 다음에 비교환 수익을 빼면 재정운영 결과. 여기 핵심은 뭐냐? 비용은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원가는 가산, 수익은 차감이라. 그러면 3번 지문 봐보세요. 자, 프로그램 순원가 나와 있죠. 여기 프로그램 순원가. 여기 프로그램 순원가. 자, 이거 계산할 때 프로그램을 수입하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 합계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른 프로그램을 배부하던 원가죠. 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은 뭐냐? 원가는 더해야 돼요. 수익은 빼란 말이에요. 원가는 더하고 수익은 차감한다. 그게 핵심 여기잖아요. 원가는 더하고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를 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갖다가 빼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도 반대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걔가 25조 2항이에요. 25조 2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그 다음이에요. 다른 프로그램부터 배부받았잖아요. 그 원가는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비배분 비용이죠. 국가회계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비배분 수익은 국가회계 실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 문제도 다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냐? 원가는 더하고 수익은 뺀다. 그래서 다른 거에서 나이가 배부받은 원가, 이 사업에 배부받아서 그럼 더 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업 주고 배분을 해버려서 그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더하고 빼고 있죠. 거기를 잘 봐야 돼요. 5번의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첫 페이지 이게 가책형인데 좀 무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고조점법이죠. 그 고조점법은 뭐예요? 점수를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그래서 뭐였냐면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면 안 되고 이게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되냐면 한국의 기계 가동 시간 석 그게 X예요. 제조 간접비가 Y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X고 얘가 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가동 시간이 X죠. 그러니까 항상 최저 조업도 최고 조업도 그러니까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기계 가동 시간이 제일 낮은 게 4,000시간이라고요. 시간이 아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원가가 22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점이 얼마냐면 3분기예요. 6,500시간. 그리고 그때 원가가 28만 5천 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네온박스 밑에 보시면 X는 내년도 1분기에는 기계가동 시간이 5,500시간이래요. 5,500시간. 그래서 이 점이 이게 얼마냐 이거. 아,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 제조 간접비 추정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냐면 22만 5천 원이고 여기가 28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학에 이제 비례식 있잖아요. 비례식. 그 비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얘에서 이 높이만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2만 5천에다가 이 높이만 더하자. 그럼 이 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 높이를 한번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높이는 얼마를 하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4,000에서 6,500으로 2,5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500시간, 그러니까 4,000시간에서 6,500시간으로 2,500시간이 증가하니까 22만 5천에서 28만 5천으로 6만 원이 증가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걸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출제하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연습했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서 제발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곱해야 되냐면 1,500시간을 곱해야 되죠? 여기에 1,500시간 아니에요? 곱하기 1,500시간. 그럼 맨날 수업 시간 연습하면 나누기를 여기서 하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몇 프로? 60% 안에 60% 맨날 하던 거 5개, 3개, 5분의 3, 60%. 그럼 6만에 5분의 3을 해보세요. 이렇게 60%. 그럼 66에 36. 여기다 3만 6천을 더하라고요. 그럼 22만 5천에다가 3만 6천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 26만 천. 답이 3번이죠. 답이 3번. 한 친구가 찾아봤는데 그 친구도 6번 하면서 선생님, 제가 막 고주론법 하면서 뭐 이걸 구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듣자마자. 이걸 왜 구해요? 이걸 구하면 틀린다니까요. 힘들고 계산도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얘를 옆에다 놓으라고 항상 늘 연습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선생님 제가 뭐 틀린 것만 해설 강의 듣고 이러지 말고 그냥 풀이하는 과정 중에 혹시 쓸만한 게 있나 없나. 제가 푸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참신하네, 쓸만하네. 그걸 먼저 하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뭐냐면 정보 수집이 먼저예요. 정보 수집이 뭐예요? 내가 과연 제일 바람직한 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숙지하고 그대로 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찾기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는데 삥 돌아간 거예요. 지름길을 몰라가지고. 그때 열받잖아. 기름도 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다가 통행료까지 더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이 길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출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 고조전법인데 고조. 물론 이제 나누기 해서 해도 돼요. 근데 나누기 할 필요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보면 60%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라고 여기다가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만약에 이제 가운데 값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거와 이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이렇게 절반인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전법의 문제, 뭐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고조전법. 6번 문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문제가 된다. 그래서 특히 이 6번 문제 같은 출발이 여기에요. 여기 22만 5천 원. 그리고 여기가 2,500시간이 증가했더니 원가 2,500시간이 증가했더니 6만 원이 증가하더라. 그럼 1,500시간이 증가하면 얼마일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60%, 6만 원 60%, 3만 6천 원. 22만 5천에서 3만 6천을 더하면 되죠. 그럼 답이 얼마예요? 4번이 된다. 답이 얼마예요? 3번이 된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틀린 분들은 조금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맞췄어요. 맞췄는데 표현은 그렇지만 개고생을 한 거죠. 이제 숫자 같은 거 막 구할 때 좀 이것만 넘겼어도 되게 편하게 그냥 빨리 답을 냈을 텐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약간 시야를 좀 넓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조금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 7번은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선입선출법이라는 얘기는 점수를 그냥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선입선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량을 좀 파악해보자. 자, 그 기초재고 20개고 150원이죠. 재고자산 계정이에요. 20개 곱하기 150원. 그다음 단기 매입이 30개고 2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매입이 9월 1일 날 20개 180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냐면 20개, 30개, 70개라고요. 여기도 70개겠죠. 그런데 판 거,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선입선출법은 계속 기록 실사법 똑같은 거 무조건 실사법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개냐면 25개니까 50개를 팔았으면 기말재고 20개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물어본 질문이 기말재고 얼마냐? 기말 요 20개는 얘잖아. 얘. 이 50개는 얘네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20개 곱하기 180원이니까 얼마가 된다? 3,600이 된다. 그러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된다. 답은 3번 아니면 4번 된다. 엄청 쉽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매출원가는 얼마야? 매출원가는 이거죠, 이거. 이게 매출원가 아니, 이게 매출원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저는 계속 기록법으로 풀었는데, 그럼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 25개를 갖다가 20개 또 5개 나누고 그 다음 매출 25개를 갖다가 5월 1일자 30개 중에 20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의 결과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실사법처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말재고 얘가 매출원가는 얘라고 얘. 그럼 20개 곱하기 150 하면 3,000에다가 30개 곱하기 200 하면 6,000.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9,000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빨리? 매출액. 매출액은 좋지요. 그래서 매출액이 7월 1일 날 25개 곱하기 300원. 아이고. 맞죠? 25개 곱하기 300원이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25개 곱하기 320원. 자, 이것도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여기 봐보세요. 뭐냐면 25개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10원. 얘도 310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50개 곱하기 310원이라고요. 50개 곱하기 310원. 그러니까 310원은 300원 더하기 10원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50 곱하기 300 하면 얼마? 15,000원. 50 곱하기 10 하면 500원이죠. 그 매출액은 얼마? 15,500원. 매출원가는 여기 9,000원. 9,000원. 계산 안 돼요, 여러분? 될 거 아니다. 6,500원.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6번 문제도 그렇고 7번 문제도 그렇고 틀리면 안 되고요. 맞춰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맞추냐.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계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예요? 15,500이 구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구할 때도 이제 숫자가 똑같이 줬잖아요. 이렇게. 그럼 평균이니까 여기 300원, 320, 가운데 값 310원씩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310원짜리가 25개, 총 50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개 곱하기 310원. 310원은 300원 더하기 10원이 아니 이렇게. 50개 곱하기 300원 하면 15,000원에다가 50개 곱하기 10원 하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이거 500원. 15,500원이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면 손으로 다 푸셔야 돼요. 모의고사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냥 혼자 푸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모의고사반 뭐 참여해가지고 좀 풀고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들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재고 이렇게 풀면서 또 시간에 대한 압박 속에서 푸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 내가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 뭐 국사나 이런 거는 안다 모른다가 중요해요. 알면 맞추죠. 근데 회계는 알아도 얼마만의 시간에 내가 이제 풀어낼 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본인이 올바른 풀이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몇 번? 6번, 7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8번도 늘 하던 문제죠. 자, 뭐냐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옳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뭐예요? 액면 총액이죠. 그러니까 액면이 3번 지문 잠깐 보세요. 3번 지문. 거기 7월 1일 자본금이 9만 원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자 7월 1일 봐보세요. 보통주 1000주인데 주당 90원씩이에요. 근데 액면이 얼마냐면 100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현금이 9만 원이지만 여기 자본금은 얼마예요? 10만 원. 여기 만 원만큼이 주할차죠. 근데 분명히 그 위에 주발초가 있을 거예요. 주발초가. 그러니까 주발초를 취소하는 그런 분계를 써야 되는데 아무튼 자본금은 액면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찍으면 안 되죠.
자본금이 9만 원 증가한다. 그걸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맞게 하려면 7월 1일 자본은 9만 원 증가한다 맞죠? 자본금 항상 액면총액. 그러니까 3번을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은 보자마자 틀렸어요.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은 주발주 차감이라고 단기 손익이 아니고 간접 비용이 단기 손익. 그러니까 2번을 찍어도 안 된다. 그런 뜻이 2번을 찍어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1번 봐보세요. 자, 1월 1일 현금이 12만 원 증가하냐? 아니, 처음에는 1000주 곱하기 주당 120원이니까 12만 원 들어오지만 직접 비용만큼은 뭐 주발초를 차감해야 될까요? 주발초 차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11만 9,300원만큼이 현금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를 분개로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밑에다 좀 적을게요. 밑에다가. 위에다 적을 걸 그랬네. 밑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월 1일자 보면 그래서 이거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막 빨빨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 1월 1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주인데 주당 120원이죠. 액면이 100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현금이 12만 원이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본금은 액면 총액이니까 10만 원. 그리고 원래 주발초가 얼마냐면 2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금이 700원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뭘 줘요? 주발초를 치우라고. 단기 비용이 아니고. 그럼 결국 현금은 얼마가 되냐? 11만 9,300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12만 원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게 1번 지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주발초로 표시될 금액이 얼마냐? 그럼 제일 처음에 2만 원에서 여기 만 원을 빼라고요. 여기 700원을 빼라고요. 그러니까 2만에서 1,700을 빼니까 얼마? 9,300. 그 답은 4번이 된다. 답은 4번. 8번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문제니까. 그러니까 수업장에서 시험장에서 분계를 써도 돼요. 하지만 분계를 쓰지 않고도 이런 정도는 이제 가볍게 보시라. 그러니까 답은 이제 내용을 볼게요. 2번처럼 직접 비용을 비용 틀렸죠. 무조건. 3번 거기 보면 내가 액면이 100원이니까 자본금 액면 총액이죠. 10만 원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 씻고 그다음 1번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 돈이 12만 원인데 그다음 주발초로다가 700원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비용. 그러니까 12만 원 아니죠. 그럼 답은 4번 계산하지 않아도 답은 그냥 4번이에요. 왜? 1번, 2번, 3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선생님 저는 막 분계를 다 쓰고 하면 주발초 생각.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아니면 답은 그냥 4번인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도 우리 감가상비인데 연수학계법이 감가상비 그 대세잖아 이렇게. 그래서 역시 9번을 틀리면 또 안 된다. 연도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9번 진짜 틀렸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9번 문제. 자, X1년도고 언제 쳐버리면 X3년도 3월 31일이죠. 제가 한번 또 표시해 볼게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자, 언제 취득했냐? 그러면 10월 1일 날 취득합니다. 그럼 1년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9월 30일이에요. 또 1년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여기 9월 30일인데 얘는 언제 처분하냐면 3월 31일 날 처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10, 11, 12, 1, 2, 3, 6개월이라고요. 늘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연수학계 해볼게요. 자, 취득원가는 8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5천 원을 줘야 돼요. 내용연수가 맨날에 5년이면 얼마? 첫 해는 15분의 5지요? 15분의 5는 3분의 1. 그래 여기 5천 원을 줘야지만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7만 5천을 3으로 나누면 여기에 2만 5천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 1년은 2만 원인데 절반이니까 만 원이죠. 여기 만 원. 그럼 감가상각 얼마였냐면 3만 5천 원을 했다고. 그러면 8만 원 중에서 3만 5천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의 북밸류 장부가치는 얼마야? 4만 5천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부 금액이 얼마냐? 4만 5천 원. 이게 답이 3번인데.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냐면 4만 원에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4만 5천 원에 4만 원에 팔았으니까 5천 원 손실이죠.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세 번째 줄 보시면 4만 원 처분했기 때문에 만약에 장부 금액이 4번, 4만 5천 원이 맞다면 봐보세요. 4만 5천 원이 맞으면 4만 원 팔면 손실인데 이익이라 쳤으니까 4번은 무조건 답이 틀렸다고요. 또는 1번도 봐보세요. 만약에 장부 금액이 3만 5천 원이 맞다면 3만 5천 원이 4번 하면 처분 이익돼야 되잖아요. 근데 1번은 손실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게 장부 금액만 맞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 지문에 있는 그 3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여기 2만 5천에다가 만 원. 합치면 얼마가 된다? 3만 5천이다. 그럼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요? 8만에서 3만 5천을 빼니까 4만 5천이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누가 더 이 그림을 빠르게 그리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도 역시 또 감가상각에 관련된 거예요. 정액법이랑 더 쉽죠.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 정보보조금이고 원가차감법이 자산차감법이죠. 자, 그래서 원가차감법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낸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내가 낸 돈만 가지고 계산해보자. 그러니까 문제가 올해가 좀 쉬웠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뭐 재평가니 뭐 손상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차입원가 자본하니 뭐 복구원가 자본화 뭐 계산도 이런 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누군가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을 거고 나 공부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 또는 초심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회계가 좀 수월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제 곧 또 지방직이고 할 텐데 지방직도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열심히 해두시고 자, 먼저 거기 나와 있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년도 1월 1일 기계장치를 130만 원 있죠. 근데 세 번째 봐보세요. 상환 의무 조건이 없는 보조금 20만 원을 수령했죠.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얼마냐? 110만 원이라고 1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원가 차감법이니까 출발이 110만 원부터 출발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면 4년이고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고 여기서 10만 원을 빼고 이걸 4년 나누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100만 원 사료하니까 25만 원. 근데 얘를 언제 처분하냐면 X2년 12월 30일이니까 2년 동안 상각해야지. 곱하기 2. 그러니까 50만 원을 상각하라고요. 그러면 110만 원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1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이게 60만 원 아니에요. 60만 원. 1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60만 원. 6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만 원 팔았죠. 답은 몇 번? 1번에 있는 처분이익 10만 원 된다. 거기 있는 처분이익 1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처분이익이 얼마라고? 10만 원. 그래서 처분 시점에 장부 가치가 얼마가 된다? 60만 원 된다. 처분 시점에 장부 가치가 얼마가 된다? 6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또 분계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BS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BS를. BS 한번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BS.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기계장치가 13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 20만 원이죠. 그럼 장부 가치가 얼마는 11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기계장치를 상각하려면 130만 원에서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4년이고 곱하기 2, 두 번을 해야 된다. 두 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절반. 그러니까 130에서 10만 원을 빼보세요. 이렇게 130, 10만 원을 빼면 120만 원의 절반이 4분의 1이니까 절반. 그러니까 얼마냐면 60만 원.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20만 원이 있는데 이 20만 원도 4년 동안 상각해야 돼.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이니까 1년에 5만 원씩, 5만 원씩 두 번 하니까 10만 원 상각하면 얘가 10만 원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30에서 70을 빼면 얼마예요? 130에서 70을 이게 60만 원이죠. 130에서 70을 빼면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짜리를 70만 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얼마가 된다? 10만 원 된다. 그러면 그거를 분계로 또 써볼게요. 제가 처분 시점에 분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돈을 얼마 받았냐면 7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써볼게요. 1번 현금은 70만 원이고 왜냐하면 처분할 때 또 분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얘를 없애면 돼요. 없애라고요. 제발. 기계장치 얼마에 130만 원 없애고 보조금도 없애고요. 10만 원 남아있는 거 누계액도 없애란 말이에요. 이걸 또 없애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이 문제 답 처분이 1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분계를 쓴다? 안 되죠. 절대로.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부 가치가 왜 60입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한 거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내가 낸 돈만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원가 차감법. 자, 일단은 이 정도 하시고 좀 칠판 좀 정리한 다음에 또 남은 11번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11번도 너무 좀 쉬운 문제였어요. 재평가인데 잔뜩 막 계산 문제인데 말로 하는 거 나와 있고 또 말로 하는 것 중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매우 낮았습니다. 먼저 1번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BS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삼각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을 거다. 그 얘기 뭐냐면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 건물 자체를 이제 공정가치로다가 이제 적겠죠. 그리고 누계액 빼고 손상 누계액 빼는 거. 이거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그 얘기 뭐냐면 공정가치로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공정가치로다가 재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각을 하고 또는 손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은 별개로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북밸류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평가한 다음에 이제 상각을 하고 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에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이름은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100원짜리가 120원이 되고 20원만큼은 뭐가 된다?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당기손익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00원짜리가 70원이면 30만큼은 재평가 손실을 당기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0짜리가 120이 돼요. 50만큼이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고 30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당기손익, 20만큼이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당기손익 인식한 게 있으면 얘는 당기손익을 인식한다. 재평가 이익을. 원래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돼야 돼요. 하지만 얘는 당기손익으로 한다. 너무 이제 쉬운 문제였고요. 답이 3번입니다.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감소한 그 감소액은 기타 포괄손익 틀렸죠.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감소해서 이거 그냥 당기손익이에요. 당기손익. 자, 그러나 봐보세요.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뭘로 한다?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죠. 100원짜리가 120 되면 20만큼은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그러면 120짜리가 70이 됐어요. 50만큼이 다 당기손익이 아니다. 20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이 감소하고 나머지 30만큼이 재평가 손실을 당기 비용이죠. 근데 얘는 거꾸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맞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감소되면 감소액은 당기손익.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의 감소액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딱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동그라미 3번의 그 두 번째 줄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에 포함된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하죠. 그 유형이란 말이 뭐냐면 분류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 기억나시죠? 동일분류. 동일분류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우리 토지가 있고 선박이 있어요. 내가 토지는 재평가 모형을 쓰지만 선박은 원가 모형.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분류. 근데 토지가 내가 전국에 5필지가 있어요. A, B, C, D. 서울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 필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서울 땅값은 뛰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뭐 대구는 땅값 떨어졌어 이렇게. 그럼 난 서울 거만 하고 대구 거 안 한다. 안 된다.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한다. 그게 바로 동일 분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유형 전체 이런 말 썼어요.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서 투자 부동산하고 연결돼요. 투자 부동산은 모든 투자 부동산을 원가 모형 아니면 공정가치 모형이 된다.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은 무조건 전체 내가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면 투자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유형자산도 내가 재평가 모형을 쓰면 전체를 다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지만 선박이나 기계장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1번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시험이 쉬웠다는 게 뭐냐면 말로 하는 거에서 답을 못 낼 정도로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좀 쉬웠다는 거 뭐냐면
기존에 하던 거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제가 막 보고하면서도 오히려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보다 이제 한 10% 또는 15% 정도 좀 더 난이도 높게 이제 연습을 약간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문제가 좀 쉬웠으니까요. 고득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1번이고. 자, 12번 뭐죠? 역시 충당무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충당무체도 우리 예상했던 문제는 이제 똑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충당무체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액에 대한 최선이죠. 맨날 연습했잖아요. 최선. 최선의 뜻이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그런 뜻이죠. 최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소하면 안 돼요. 최소. 이거 안 된다. 옛날에는 최소로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로 안 잡을 수는 없고 최소한 요건 잡자. 이게 옛날 방식이라면 지금은 그러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대값이라고요. 가중평균에서 하라 이런 뜻이죠. 동그라미 1번이고 2번 또 나왔습니다. 미래 예상 영업손실이죠. 걔는 뭐냐면 현재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의 핵심은 뭐냐? 이 현재 12월 30일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의무가 없죠. 영업을 해야지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무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손실부담계약 맨날 연습했죠. 손실부담계약은 얘는 현재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실부담계약이 위약금 조건부 계약이라고 했었죠. 원래 계약은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손실부담계약은 회계상 사건이다. 네, 그래서 얘는 충당부채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화폐의 시간가치가 뭐예요? 읽자마자 얘는 복구충당부채. 복충이라고 쓰겠어. 복구충당부채. 얘는 현재가치 평가한다. 당연히. 그래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를 평가한다. 그래서 늘 하던 거 나왔었고 답이 3번입니다. 자,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미래 사건을 고려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고려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미래 사건을 고려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다시 추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우발부채였습니다.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높아지면 다시 얘가 충당으로 가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네. 그럼 다시 우발로 가야죠. 이렇게. 또는 뭐냐면 뭐 보증 기간 같은 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환입을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다 금액의 추정 시에 대해서 전부 다 추정을 매 기간 말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액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 되겠어요. 그게 12번이 12번의 답은 3번.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X1년도 말 결산 중에 다음 항목에 대한 미쳐보세요. 기말 수정 누락됐죠. 그럼 이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가 X1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은데, 자, X1년 7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만 원 현금 지급하고 전액 선급 보험료 처리했다. 그 얘기 뭐냐면 현금이 12만 원 나가면서 얘를 선급 보험료로 이렇게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기말 수정 분계를 뭐 해야 돼요? 6개월 기간 경과했으니까 보험료 6만 원 그리고 여기 선급 보험료 6만 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을 줄이면서 비용을 잡아야 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얘를 누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겠어요. 두 번째 거. X1년도 1월 1일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이 20만 원인데 12월 말 보유하고 있는 게 10만 원이면 10만 원만큼은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자, 소모품비 10만 원 그리고 소모품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자산 처리했잖아요. 자산. 근데 이게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처리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10만 원만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X는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 중요해요. 왜냐면 1년치가 24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24만 원인데 이게 12개월이 1년이면 그럼 한 달에 2만 원씩이죠.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 치면 20만 원. 20만 원이 이제 뭐냐면 수익이 돼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3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치가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24만 원 중에 20만 원은 올해 수익입니다. 근데 여긴 24만 원 다 수익 처리했으니까 이거 좀 써보면 이렇게 돼요.
자, 현금이 24만 원이 들어오면서 얘를 임대료 처리했다고요. 임대료 24만 원. 근데 올해 임대료는 20만 원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수익을 취소해야 돼요. 수정공개가 임대료 4만 원을 없애면서 얘를 선수 임대료죠. 부채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가 되냐면 다음과 같이 비용이 발생, 수익의 취소. 그러니까 총 뭐냐면 단기순이익이 20만 원만큼 감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준다. 수익이 취소되면 이익이 주는 거죠. 이 수익이 취소되면 이익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누락된 거기 보면 누락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락된 그 기말 수정 분계죠. 그럼 그게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를 할 때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표현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수정 전 이익이 얼마다. 그리고 이걸 반영하면 수정 이익이 얼마냐. 그럼 20만 원 줄여야 돼. 그건 아주 쉽죠. 근데 여기 표현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증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만 봐도 금액이 얼마냐면 일단 20만 원이 20만 원. 20만 원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냥 4번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뭐냐면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를 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했을 때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가 그런 뜻이에요.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가 이렇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정 분계를 누락했잖아요. 그럼 누락된 게 단기순이익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 그러면 20만 원만큼 과대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락된 수정 분계를 집어넣으면 단기순이익 20만 원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주황색 있죠? 이 주황색을 반영하면 20만 원 마이너스. 이게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뭐 11번, 12번 엄청 쉬웠고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도 이 수정 분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분계를 써드렸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분계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 자, 보험료를 현금 지급하고 전액 자산 처리했죠. 그럼 기간 경과분 비용. 기간 경과분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냐면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이죠. 이렇게 남아있는 게 10만 원, 10만 원 썼죠. 10만 원 썼죠. 분계를 안 쓰고도 10만 원 마이너스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임대료를 1년치를 내가 미리 받은 다음에 다 전액 수익 처리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10개월치가 수익이 돼야 되는데 12개월치를 다 했으니까 두 달치 4만 원만큼 수익을 취소해야 돼요. 수익을 취소한다. 그럼 단기순이익이 줄지요. 답은 4번이 돼요. 답은 4번. 자, 이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수월했다는 게 익숙한 거예요. 봤던 문제입니다. 여지 기출문제랑 뭐 동형 모의고사 하면서 안 푼 문제가 여기 단 한 문제라도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고득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얘는 배부 차이죠. 배부 차이. 제조간 제부, OH 배부 차이. 그 왼쪽에 뭐예요? 실제 발생에. 저는 이거 설명하려고 쓰는 거고 여러분들 쓸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 예정 배부에. 이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팔 아픕니다. 괜히 썼어요. 곱하기 실제 조업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회계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써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자기 걸로 되고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쳐다보는 거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어떤 운동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요리가 됐든지 간에 처음엔 보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만 해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해봐야 돼요. 요리 막 보는 거 보면 쉽지만 아니라고요. 어떤 이제 가구 같은 거 오면은 이제 조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볼 때는 쉽죠. 근데 막상 막 해보다 보면 뭔가 막히죠.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모 박스 보시면 실제 제조간지 발생의 세 번째 칸. 그게 12만 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해요? 얘는 OH 예산을 정상 조업도로 나누면 돼요. 정상 조업도를 예정 조업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예상 직접 노무 시간 있죠? 그게 정상 조업도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OH 예산이 얼마냐면 13만 원이고 예상 노무 시간이 10,000시간. 이게 엄청 쉬워요. 여기. 13만 원이고 10,000시간이에요. 그냥 제가 다 써서 그렇지. 그럼 얼마 이거? 13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배분이 13이라고 13.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당 13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실제 조업도는 몇 시간? 실제 작업 시간이 9,000시간이라고 9,000시간. 그럼 13 곱하기 9,000 하면 되죠? 그럼 10 곱하기 9,000 하면 9만에다가 3, 9, 20천 27,000. 얼마? 117,000.
이것도 계산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얼마예요? 실제 발생은 12만 원인데 배분 11만 7천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이만큼이면 이렇게 했죠. 3천이 적게 배분됐죠. 3천 과수 배분.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도 고조정법. 설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고조정법을 틀렸을까? 틀릴까? 그죠? 고점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막 밴드 뭐 이런데 세포 선생님 그 밴드 하는 거 제가 보니까 고조정법 누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그죠?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예요. 제조관이 배부 차이 틀리면 안 되죠. 왜? 이거는 그냥 다 예상을 했던 문제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되고 배부 차이 구하는 거 요거 그게 14번 문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도 우리가 아까 했던 몇 번이냐면 1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15번은 금액을 줬죠. 자, 한국은 휴대전화 판매 영유한에서 다 필요 없는 자료예요. 다음 거래를 누락한 상태 단기순이익이죠. 그게 4만 원이. 그게 뭐냐면 수정전 이익이에요. 이게 4만 원이에요. 그리고 뭘 물어봐요? 올바른 이익을 물어봤죠. 올바른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다음 거래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이익이 얼마냐 이거죠. 그럼 먼저 미수이자가 발생했죠. 만 원. 그럼 만 원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에 대한 분계를 여기 있는 것처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써보면 되죠. 옆에다 좀 써볼게요. 미수이자 만 원. 이자 수익 만 원이죠. 이걸 꼭 써야지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만 원 플러스라고요. 자, 두 번째, 선수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료, 선수 임대료라고 하면 얘는 실현됐으니까 4만 원이 플러스인데 분계를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수 임대료라고 해서 부채 처리된 거를 4만 원. 얘를 임대료로 바꾸는 거예요. 실현됐다는 말은 기간이 경과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분계가 떠올라야죠. 2분계가. 그리고 시험장 2분계를 쓰면 안 되고 그냥 4만 플러스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여러 번 나왔죠. 매출채권 현금회수. 그 매출채권 현금회수 여러분 분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또 써볼게요. 제가. 자,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그럼 현금 그 다음 채권이죠. 얘는 손익 항목이 없잖아요. 이런 데서 손익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안 돼요. 매입 채무 현금 상환이죠. 현금, 매입 채무 역시 손익과 무관하다고요. 근데 현금주의 생각하는 사람은 돈 나갔으니까 혹시 비용이 발생하죠. 그게 현금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매출채권 현금회수나 매입 채무 현금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 자, 미지급 이자 비용 발생이죠. 비용이가 3,000원 마이너스죠. 얘는 이자 비용 3,000원 다 쓰고 있어 이렇게. 미지급 이자죠. 이렇게. 비용이죠 비용. 마이너스. 그러면 9만에서 3,000을 빼는 거는 87,000.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답이죠. 역시 그냥 뭐 어렵지가 않고 유형도 비슷해요. 15번이나 13번. 13번이나 10번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문제가 쉬웠다는 게 뭐 이연범위세라도 여러분 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와서 좀 문제가 좀 한결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6번 문제 보죠. 16번 문제. 자, 16번도 또 나왔네요. 재정운영표.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이게 문제가 2개 나왔는데 뭐가요? 국가에게서도 재정운영표. 지방에게도 재정운영표. 그죠? 저라면 좀 반대하겠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똑같이 재정운영표를 똑같이 내겠어요. 이렇게. 근데 뭐 이분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로 승부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뭐 이런 데서 외국 시험을 보면 우리랑 달라요. 그 회계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단원이 있으면 골고루 막 내요. 근데 미국 놈들은 안 그렇어요. 그죠? 그 원가를 내는데 그냥 표준원가에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표준원가 나올 수도 있고 종합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결합원가 다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종류별로 하나씩 낸단 말이에요. 우리 스타일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다 표준원가 몰라도 시험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맞히면. 근데 서양 뭐 미국 놈들의 그런 시험을 보면은 뭐냐면 내가 그 표준어가 모르는데 표준어가를 그냥 집중도 되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완벽하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반적으로 골고루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뭐냐면 재고자산 왕창, 사채 왕창 이걸로 그냥 승부를 내는 게 약간 미국 놈들의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뭐냐면 종류별로 하니까 내가 혹시 막 사채 같은 거 잘 못해요. 근데 어차피 한 문제예요. 재평가 잘 못해도 어차피 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은 좀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골고루 잘 연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 좋게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 아니 시험인데 왜 여기만 내냐? 다른 것도 다 골고루 내야지. 그게 이제 한국식 사고방식 같아요.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여러분 이제 그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따로 출력해도 되고 그냥 우리 정부에게 특강했을 때 그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표에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고 거기 보면 26조가 재정 운영표가 된다. 그래서 여기 26조예요. 지방에게요. 지방에게 26조. 이게 재정 운영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운영표는 국가회계랑 다른 게 뭐냐? 국가회계는 프로그램이라는 말 속에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업 총 원가에서 사업에 대한 수익을 빼자. 역시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 순원가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두 개를 더하고 하나를 빼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관리 운영비.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을 빼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재정 운영 순원가가 나온다. 여기서 뭘 빼냐면 수익을 빼요. 그럼 재정 운영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때. 여기 수익이죠, 수익. 그 수익은 어디냐면은 이제 조문을 좀 같이 이제 보면서 해볼게요. 자, 뭐냐면 26조가 있죠. 26조 1항이 재정 운영표에 대한 뜻이고, 그 다음 2항 재정 운영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는데 1. 사업 순원가. 요거 1. 사업 순원가. 그 다음에 2호가 뭐가 되면 2. 재정 운영 순원가. 그 다음에 3. 재정 운영 결과인데, 이 재정 운영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보세요.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30조에 따른 수익을 빼야 돼요. 얘는 30조에 따른 수익, 얘가 26조잖아요. 30조를 가보라고 그래서 30조 가보 30조. 30조 가면 수익의 구분이 나와요. 수익은 재원 조달 원천에 따라 다음 각호인데 거기 1호가 있어요. 30조 1호. 30조 1호가 뭐냐면 자체 조달 수익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2호가 이전 수익인데 여기서는 자체 조달 수익이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서 조달한 그게 지방세라고요. 그게 지방세 수익이라고. 재산세를 막 부과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세를 막 부과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자체 조달 수익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준 거니까 자체 조달 수익이라고 안 주고 그냥 이름을 지방세 수익이라고 줬다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자체 조달 수익. 그게 뭐예요? 여기는 수익을 빼라는 거예요.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이 수익을 빼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A가 운영한 사업의 총원가는 50만 원. 여기 있잖아요. 50만 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사용료수,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수익. 그게 2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사업 순원가는 얼마? 30만 원이죠. 자, 여기다가 관리 운영비 10만을 더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이자 비용, 비용 가산 10,000원을 더하고, 그 다음 비배분 수익이 있죠. 자산 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5만 원, 사업과 관련 없는 거 5만 원, 얘를 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얼마냐면, 얼마 이게? 41만에서 10,000원을 빼면 얼마, 죄송해요. 41만에서 5만을 빼면 이게 36만이죠. 그 다음에 수익인데 그게 20조, 쉽게 말하면 30조에 따른 수익이죠. 그게 엑셀런트 지방세 수익 20만 원에서 20만 원. 결과는 얼마예요? 16만 원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용만 알면 둘의 차이는 20만 원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재정운영 순원가하고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 결과 20만 원 작아야 돼요. 그러면 4번이죠.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기 16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쭉 해온 사람이 있고 여러분 눈에는 어디가 보여요? 여기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의 차이는 여기 20만 원이 거기 지방세 수익 있죠. 마지막에 지방세 수익. 그게 바로 여기 30조에 따른 수익 아니에요. 그럼 둘의 차이는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재정운영 순원가가 큰 거 뭐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죠. 답이 4번이라고 그냥. 4번 바로 찍고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를 여기를 저 계산했는데 이거를 뭐하러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어차피 얘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를 좀 열심히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손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특강 있잖아요. 제 거를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를 다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정부에게 올해 나왔던 두 문제도 아마 손쉽게 다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 안 돼요. 포인트를 우리 시험에 맞는 포인트, 거기에 맞는 걸로 여러분 준비를 하시고 계산도 그렇잖아요. 계산 같은 것도 제가 다 일일이 다 풀어드리잖아요.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은 계산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암산하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계산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이제 저한테 온 문자에 상당수 선생님 저 계산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여야 된다. 물론 저도 실수를 하죠, 막 계산 같은 거.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막 하는 거죠. 저도 막 나이 많이 먹고 이래서 이제 막 계산하는 거 귀찮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까지는 계속 계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계산을 더 잘해야 돼요. 저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저보다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연습을 해두면 금세 계산 실력이 좋아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계산 자체가 엄청난 수준의 그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고 산수. 자, 아무튼 요거 포인트를 잘 맞추세요. 그게 몇 번이냐면 16번 문제. 자,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아까 이제 학원에 오면서 17번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친구 95점 맞은 친구가 17번을 틀렸다는 17번을 이렇게. 그래서 왜 틀렸느냐? 왜 틀렸냐면 이 선입선출법인데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안 들어가요. 뭐 할 때만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환산량 단위당과인 4단계 구할 때까지만 안 들어가고 마지막에 기초 제공품을 반드시 완성품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누락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뭐냐면 전 통화하면서 기초제공품 누락했잖아요. 그랬더니 아 맞습니다. 기초제공품 누락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 그런 실수하는 게 아니고 늘 많이 거기를 실수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어요. 그거 맞췄으면 이제 100점인데 요 17번 맞췄으면.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입선출법인데 완성 기초적이죠. 자 우리 WIP. 자 그러면 물량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기초제공품이 1000단위입니다. 그다음 단기 착수가 4000단위. 이번 게 공정에 총 5000단위가 있었고 역시 여기도 5000단위. 여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성이 3000이에요. 5000개 중에 3000개 완성됐으면 기말점 2000개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니까 3000개를 기초제공품 1000개와 단기 착수 4000개 중에 2000개 완성, 2000개 미완성이다.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줬습니다.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50%. 기말제공품 완성도 50%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암산이 어느 정도 되면 3000개, 2000개를 알고 그럼 1000개, 2000개, 2000개를 바로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습니다. 환산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재료는 기초 투입이죠.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니까 얘가 기초 투입이고 가공 후 균등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2000은 여기 2000개, 여기도 2000개고. 여기 어떻게 돼? 재료를 하니까 여기 100%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000개 곱하기 100%니까 2000개. 여긴 절반이니까 1000개. 자,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는 뭐예요? 전년도에 재료를 다 넣고 가공을 50%다 멈췄으니까 우리는 재료를 넣지 말란 말이에요. 가공 나머지 50%니까 500개. 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냐? 여기 4000개고 여기는 얼마냐면 3500개가 된다. 여기는 3500개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가 몇 단계? 2단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자, 여기 보면 이게 WIP, 얘는 수량이고 자, 여기 WIP가 있는데 얘는 발생된 원가입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얼마냐면 4,000원에 14,000원이니까 18,000원이 이게 기초제공품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발생 원가가 재료비가 2만 원, 가공비가 21,000원이에요. 여기 재료비가 2만 원이고 가공비가 21,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가 되냐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49,000이라고요. 여기도 얼마냐면 49,000이 아니고 여기 18,000이죠. 그러니까 59,000이 돼요. 여기 59,000. 다 합치면 여기가 8,000이 아니고 18,000. 18,000에다가 여기 41,000을 여기 59,000이에요. 그럼 여기도 59,000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제 3단계가 요거예요.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기 발생원가죠. 4단계는 뭐예요? 단기 발생원가를 여기 환산량 나누죠. 그러니까 2만을 갖다가 4,000 나누면 개당 5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1,000원을 여기 3,500원 나누죠. 그럼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6, 3, 18, 18,000원이에요. 5, 6 해가지고 3,000이니까 30이니까 3,000을 더하면 21,000원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밥이랑 통밥 나 숫자를 보면서 21,000원 아니 21,000원. 그래서 3,500개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3,000개라면 7일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4,000개가 된다. 그러면 5.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생각해요. 5하고 7 사이. 그럼 6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보시면 얘가 6이구나. 요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물어본 질문이 완성품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완성품 원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할 때 기말제공품 먼저 구하는 거죠. 왜냐면 59,000에서 여기 기말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2,000 곱하기 5, 1,000 곱하기 6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2,000 곱하기 10,000원에다가 6,000이에요. 16,000이다. 그럼 59,000에서 16,000을 빼면 여기가 43,000이에요. 그게 답이 43,000이죠. 그런데 얘를 다음과 같이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여기는 기초제공품 18,000원 그대로 완성품 이걸 누락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냐면 2,000 곱하기 5 2,500이죠. 곱하기 6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2,000 곱하기 5 하면 10,000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5,000 곱하기 6인데 이렇게 2,500 곱하기 6이 되는데 2,500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2,500 곱하기 2를 하면 5,000. 5,000 곱하기 3 이게 15,000원이죠. 좀 약간 쪼개서 해도 돼요, 여러분. 간곡한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물론 이제 2,000 곱하기 6 하면 12,000에다 500 곱하기 6 하면 3,000원이니까 15,000 해도 되고 2,500 6이니까 6은 2 곱하기 3이라니까 2,500 곱하기 2 하면 5,000원. 곱하기 3을 하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 그러니까 요거 하면 25,000원에다가 18,000원을 더하자. 25,000원에다가 18,000원을 더해보자. 그럼 얼마? 43,000이죠. 그게 43,000. 그래서 왁구를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17번 문제가 종합원가고 난이도는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죠. 왜냐하면 종합원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종합원가. 그게 17번 문제가 된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도 우리 마무리 특강 할 때도 주구장창 연습했죠. 왜? 원래는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그게 10년 동안 우려먹었다고요. 2020년도에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뭐예요? 측정의 세상이에요. 측정. 그러니까 솔직히 18번을 틀린 사람은 시대의 주류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산속에서 공부한 거 혼자?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교수님들의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관심이 질적 특성에서 이제 측정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1순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이죠, 측정. 인식과 측정할 때 이 측정. 그래서 역사적 원가가 있고 반대말이 현행 가치가 있습니다. 현행 가치는 세 가지예요. 공정 가치,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 사용 가치 및 이행 가치. 그러니까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 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이행 가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행 원가. 현행 원가. 글씨 다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 말하는 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산을 취득하고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그 다음에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그 다음이죠. 거래 원가를 포함하자니까 이 역사적 원가는 뭐냐?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한다. 이 부대 비용을 다른 말로 거래 원가라 부르죠. 이렇게. 그러면 현행 원가는 뭐예요? 측정일에 이제 매입가액입니다. 거기다가 거래 원가를 더하죠. 그래서 4번 봐보세요. 자산의 현행 원가니까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가 개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옛날이냐 지금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옛날에 아파트를 갖다가 2016년도에 5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취등록세가 3천이에요. 그럼 역사적 원가 5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아파트를 지금 다시 사면 15억이라고요. 이게 너무 좀 우리한테 슬픈 현실이죠, 요새. 그죠? 서울의 아파트가 5억짜리가 15억이 돼서, 그죠? 우리 이제 월급으로 이걸 몇 년을 모아야지, 몇 년이 아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한 3배를 더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취등록세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1억 정도 된다. 그럼 현행 원가는 16억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점, 그게 바로 이제 4번에 있는 측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행 원가는 측정일에 이제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자,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 포함.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는 내용 자체가 100% 똑같은데 단지 뭐냐면 최초 취득할 때의 가치냐 아니면 측정 시점의 가치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얘네들은 뭐냐면 유입 가치, 유입이란 말은 얘를 다시 시장에서 사올 때의 가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가치, 그 시장 참여자의 가치, 그게 여기는 공정가치라고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사용가치는 주관적이라고요. 사용가치는 주관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용가치나 이행가치는 시장 참여자 가치보다는 기업 특유 가치죠. 여기 보면 얘는 기업 특유다. 이게 주관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갖다 가져다가 한 200만 원의 가치로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만 원의 가치로 10만 원짜리 휴대폰보다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를 샀어요. 차가 1억짜리 차예요. 또는 2억짜리 차예요. 뭐 벤츠 2억짜리 차를 샀는데 집에다 세워만 둡니다. 이렇게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뭐 타고 다니지도 않고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라고 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러니까 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 회사들이 바라보는 공정가치는 동일해요. 하지만 사용가치는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사용가치는 다 사람마다 그 자산을 활용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하루 24시간 다 똑같아요. 근데 24시간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다 주관적으로 썼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느낌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루 24시간 주어진 건 다 똑같아요. 모든 수험생이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24시간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죠? 24시간 중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사용가치의 개념이 된다. 사용가치. 그러니까 공정가치는 객관적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거니까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사용가치는 주관적이 된다. 사용가치는 주관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는데 자, 공정가치죠. 자, 공정가치는 그냥 처분가치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처분가치가 되는데 자산의 경우 처분가치입니다. 자, 공정가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랑 무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래 원가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예요.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원가만 거래 원가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거래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거래 원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 그래서 부채 이전 또는 결제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반영한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거래 원가랑 무관하다.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8번 문제 우리가 측정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거래 원가. 얘네들은 거래 원가 들어간다.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는 뭐예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죠. 역시 그래서 해도 거래 원가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래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얘를 취득할 때 거래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18번 문제는 그냥 예상 문제. 그러니까 여기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예상 문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나왔으니까 틀렸으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자, 자산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그죠? 답은 2번인데 먼저 4번부터 볼게요. 4번. 자, 재고 자산을 순실현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하고 감모 손실은 비용이잖아요. 비용 맞잖아요. 이게 원문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선생님 매출원가예요. 정상 감모 손실. 그래요. 걔는 기능별 손익계산서 할 때 이제 주로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기능별도 있고 성격별에는 매출원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그래서 재고 자산을 순실현 가능하죠. 감액한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비용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네가 얘를 기능별로 할 때는 보통 정상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문은 비용이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이란 말이 자산인식기준이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는 일부가 대체되는 걸 봐서 유형자 장부에 포함해서 인식하지. 이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품 같은 거를 교체합니다. 교체 또는 대체. 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 이견이 없다고요. 근데 정기적인 종합검사예요. 최근에도 중국에서 항공기 하나 추락해서 한 150명 죽었죠. 어저께인가도 우리 공군 그 전투기 훈련하다가 충돌해가지고 그죠? 그게 기계 결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돌된 건지.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비행을 했고 하나는 그냥 판만 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같은 거 하려면 그냥 계기판만 보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둘 중에 하나 뭔가 미스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충돌하지. 정상적으로는 충돌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너무나도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분이 이제 뭐 순직하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이제 막 뜯어봐서 결함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이거 봐보세요.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정기적인 종합검사,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정기적인 종합검사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있냐면 이런 말 나오죠. 원가가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행기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일일이 다 부품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우리 시험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일부가 대체되는 걸로 봐서 해당 유형자 장부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한다. 그 다음에 19번에 이제 1번은 늘 나오던 거예요. 무형자산 향락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걸로 예상된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죠. 다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정해법 쓰죠. 이 문제형이 왜 중요하다 했냐면 무형자산을 제가 다음 모의고사에는 제가 그거를 유형자산을 바꿀 거예요. 그럼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무형자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거기 나와 있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걸로 예상되는 형태를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해법 쓰는 거는 무형자산에만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도 우리가 마무리 특강이고 제가 기준서 특강을 했잖아요. 기준서. 다 있어요. 지금 하는 것들이. 꼭 한번 나중에라도 보세요, 여러분. 자,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뭘 생각하면 되냐면 호텔이 있다고, 호텔. 여러분 봐보세요. 호텔. 내가 건물을 임대를 해요. 그럼 이게 임대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호텔도 임대 수익이 아니냐.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밥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영장을 뭐 이용하기도 하고 사우나 이용. 부수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호텔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혹시 투자 부동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얘는 부수적인 용역,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방을 임대해주는, 방을 이제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수적인 용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자산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해 작다면, 그래서 그 경미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죠. 청소라든가 보안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에 보면 이제 건물주가 막 그 청소 같은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화장실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다 화장실에다가 이제 뭐예요, 휴지 같은 거 좀 놔줘야 되고 이런. 그거 해주는 게 엄청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투자 부동산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경미할 경우에는 뭘로 본다?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고 뭐예요? 다 투자 부동. 답은 2번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 먼저 전제 조건이 제가 이거 했었잖아요. 호텔 이렇게.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간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해줘요. 부수적인 어떤 용역이 엄청 크다고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뭐 아침도 막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밥 같은 거 준다면 단순하게 공간만 세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뭐 보안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모두 들어가요. 뭐 식사 같은 것도 막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해주잖아요. 뭐 수영장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경미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넌 유형자산이라고요. 그럼 경미한 경우는 뭐냐면 단순한 청소라든가 그냥 보안 같은 거 이렇게 혹시 뭐 도난 당하면 안 되니까 뭐 건물 전체에 뭐 세콤 같은 거를 설치했다. 뭐 요 정도 가지고는 유형자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는 그냥 투자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얘는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고 경미하다면 투자 부동산이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경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죠. 자가사용 부동산에서 이렇게 유형자산이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20번이 20번. 자, 20번도 결합원가죠. 결합원가. 그래서 얘도 좀 쉬운 편이죠. 결합원가. 그러니까 결합원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자, 내용을 보죠. 자, 화학재료 4,000kg을 투입해서 정제 공정을 거쳐 3대 2의 비율로 A와 B를 생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4,000kg입니다. 근데 최종 산출물이 뭐냐면 3대 2잖아요. 그러니까 4, 3, 12, 1200kg. 여긴 800kg죠.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몇 번이냐면 3대 2니까 60% 40%예요. 여기 40%. 그러니까 뭐냐면 4 곱하기 60%. 죄송해요. 4 곱하기 60%. 여기 얼마? 2,400.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4,000 곱하기 60%. 그럼 4,000 곱하기 40%. 그러니까 1,600이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3대 2라는 게 그런 겁니다. 3대 2. 그러니까 읽어보면 화학재료 4,000kg를 투입해서 3대 2의 비율로. 그러니까 4,000kg에 뭐냐면 3. 그러니까 뭐냐면 5분의 3이니까 60%. 그 다음에 5분의 2가 되면 40%죠. 그러니까 60% 40%예요. 그러니까 4,000 곱하기 60%하면 2,400kg. 그다음 여기는 1,600kg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 박스를 줬습니다. 분리점 이전. 여기가 분리점 이전에 발생된 전체 결합 원가는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찍더라도 4번 찍으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연산품 B에 배부되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A를 합친 게 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55만 원, 4번은 터무니없는 숫자죠. 4번은 터무니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직접 재료, 직접 제조 간접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원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개별 원가를 배우죠. 그때는 DMDL, OH 이렇게. 그러다가 종합 원가를 배우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눠서 하고요. 표준 원가 하면 DMDL, VOH, FOH 더 세분화시키고 여기 결합 원가는 뭐예요? DMDL, OH 다 합쳐서 그냥 결합 원가 50만 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25만 원, 12만 원, 13만 원 볼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제품의 킬로그램 판매 가격은 A가 4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2,400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4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2,400 곱하기 4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산품 B가 60이 된다. 여기가 6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것도 96만 원. 이것도 96만 원으로 가치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판매 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는데 판매 가치가 동일하다. 판매 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물론 계산하면 돼요. 여기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2,400 곱하기 40이 되는 거지. 2,400. 그럼 얘가 얼마냐면 96만 원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00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그냥 1,000 곱하기 그다음에 이렇게 1,000 더하기 600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60을 해보자. 1,000 곱하기 해가지고 60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해보면 얼마가 돼요? 1,000 곱하기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6만에다가 여기 얼마가 돼요? 36,0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할 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1,600에다가 여기 60, 여기 2,400에다가 40을 곱해서 해보면 가치가 서로 어떻게 된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뭐냐?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에 따라 결합 원가를 배분한다.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에 따라서 결합 원가를 배분한다. 그러면 분리점의 판매 가치가 이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여기도 25만 원, 여기도 25만 원이죠. 둘 다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반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화학재료 4,000kg을 투입해서 정제 공정을 거쳐서 3대 2의 비율로 연산품 A와 B를 생산했다. 그러면 4,000kg에 3대 2니까 얼마냐면 60%, 40%예요. 그럼 4,000에 60%하면 2,400. 이렇게. 그래서 4,000에 40%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1,600kg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박스 밑에 보세요. 네모박스 밑에 보시면 결합 제품에 킬로그램당 판매 가격을 준 거죠. 그래서 연산품 A가 킬로그램당 40원이든 여기 40원. 이렇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60원이 된다. 여기는 6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금액이 서로 동일하다. 뭐가 판매 가치가 얼마예요? 96,000원씩으로 서로 동일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결합 원가를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50만 원 절반이니까 1번에 있는 25만 원이 된다. 1번에 있는 25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돼요. 4번 1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원가 문제가 이제 몇 개 나왔냐면 이제 17번하고 20번이 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원가 문제가 이제 6번 문제. 그리고 몇 번이냐면 14번 문제죠. 그러니까 4문제 나왔고 정부에게 2개. 나머지 이제 14문제. 요게 이제 재무에게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문제도 다 재정운영표에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면 되고. 말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말로 하는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 거기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한 85 이상 정도 찍어주시면 그냥 준수하게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뭐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긴장감이 있을 때의 풀이와 긴장감이 없을 때의 풀이는 확실히 달라 이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항상 그래서 제가 자꾸 시험장에 자주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뭐 국가직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지방직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장에 잘 가보는 게 뭐냐면 그날 컨디션 같은 거 막 전날 막 아플 수도 있어요. 아까도 이제 여기 95점 맞은 친구 같은 거 뭐 전날 뭐 링거 맞고 그죠? 몸이 안 좋았대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뭐 긴장감이나 여러 가지가 막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시험은 이제 잘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끝나고 채점하고 나서 이제 뭐 학원에다 이렇게 넣어보면 대충 이제 합격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850명 이제 세무직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한 1.3이나 1.4, 근데 보통 세무직 한 1.3 정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 1,100명 정도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일단 필기 합격. 필기 합격했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면접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냐면 반드시 뭐 해야 되면 지방직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국가직 면접에 제일 좋은 이제 그 도움은 뭐냐면 내가 지방직에서 좀 붙을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게 좀 심리적 여유를 줘. 왜냐면 면접은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미 그 동영상 등으로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면접 그 동영상을 좀 미리 좀 봐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지를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는 뭐예요? 전공 첫 해년도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전공을 잘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모두가 다 회계랑 세법을 하고 온 사람이니까 그냥 전공 질문 막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공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채점을 해보시고 이게 다 메모론과 이제 이거는 이제 발표 날 때까지 이제 접어두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서울시나 지방시 준비할 사람들 빨리 하루도 빨리 준비해야 돼. 지금 봐 멘붕 와가지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하루도 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좋아서 면접을 준비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영상 등으로 최대한 좀 빨리 좀 한번 들어두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뭐 했어요? 그 메일 주소 적어드렸잖아요. 이렇게 또는 학원 사이트 등에다가 뭐 상담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 전화 상담해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 서울에 올라가기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그들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올해 다 합격을 하시고 할 겁니다. 아무튼 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